그 사람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마음이 되게 선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선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라는 의심조차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삶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자 벨쌤입니다. 저는 아르고 심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먹을 먹이를 쉽게 알아보는 것처럼 이 나쁜 사람들이 쉬운 사람을 너무 빨리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경찰서를 가니까 그리고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만나니까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서 아예 굉장히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되게 심각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초반에 가스라이팅에 대한 내용이 나가기 전에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전달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스라이팅에 대한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경찰서에서 그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그 스토리를 들으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취약해요. 이걸 믿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모든 걸 믿어서 모든 걸 그 사람 위주로 삶을 살더라고요. 강력범죄라고 하면 피해자가 살인 유가족이거나 혹은 성폭행, 방화, 정말 살인 직전까지 갔던 폭행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고 잘 듣기지 못해. 세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의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요, 술만 마시면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해요 라는 걸 좀 막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이 사람이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걸 원래 싫어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제가 그날에도 참지 못하고 말을 해서 맞은 거예요. 말을 했다고 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해서 맞은 거예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가해자 상담할 때는 그냥 이 나쁜 새끼들 이런 생각으로 상담을 하면 되는데, 피해자를 만나면 엄청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져요. 그냥 단순히 연민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범죄심리학에서 위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다크 트라이어드라 그러는데, 하나는 마키아벨리즘, 두 번째 사이코패시, 그리고 나르시시즘이에요. 일단 사이코패시는 많은 분들이 연쇄살인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사이코패시의 경향이 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굉장히 사회에서 성공한 위치에 올라가기도 해요. 사이코패시를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해서 내가 목적하고 있는 거를 달성하는 데에 가는 그런 돌다리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이나 혹은 그런 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관찰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잘 믿는구나 라는 걸 학습해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카드처럼 탁탁 꺼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적절하게. 그래서 피상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잘못했다는 죄책감이나 혹은 후회의 감정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했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진심이 아닌 것 같아. 저도 피상적이라는 표현을 잘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만나면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말로는 묘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유하는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음악을 들을 때 가사의 사전적 의미는 알지만 그 깊은 감정은 느끼지 못한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거를 피상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좋은 거 같잖아요? 나만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올렸는데 400의 대가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고 올린 거예요. 거기 보면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 살인을 저지르거든요. 자기를 민망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 근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결국엔 나르시시즘이나 우월함에 대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남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 네가 감히 나를?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인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의 경우에는 자기가 무조건 중심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더라도 결국엔 상대방의 고민 상담을 듣더라도 마무리는 나예요. 세 번째는 마키아벨리즘인데 회사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비윤리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해요. 이런 사람을 마키아벨리즘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셋을 관통하는 특징은 타인을 도구처럼 활용한다 라는 게 특징이에요. 미래로 갈수록 훨씬 더 이런 속성이 성공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선호하는 사람의 상은 사회적이고 좀 두루두루 잘 지내고 집단주의적인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선정할 때 이 목표에는 항상 공동체가 속해 있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다. 내가 개발하려는 기술로 누군가를 살리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명예를 모두 다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 돼요. 그러니까 돈과 물질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순간 수단과 방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거든요. 그 방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안 걸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잠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천억의 자산가가 되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면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세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사태를 보더라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이게 성공한 사업가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미국이에요. 개인의 역량을 확 높여서 어떤 비열한 방법을 쓰더라도 야,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 관대한 사업가인 척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사람들이 양분되는 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업가다. 그 사람 개인적인 흠이 있더라도 이 한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냐, 하나의 기둥을 세우지 않았냐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반대로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한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쇼는 해야 되는 거죠. 속이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짠이라는 거예요. 강화를 시킨다는 건데 내가 가정폭력범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요. 때려. 그러고 나서 엄청 잘해주거든요. 보통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그때 이런 말만 안 했으면 내가 너 안 때렸지. 네가 내 말만 잘 들었으면은 내가 안 때렸지. 나도 너 안 때리고 싶어. 그래서 간헐적으로 강화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면 너는 상을 받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벌을 받을 거야 라는 거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상과 벌이 굉장히 달콤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스윗한 사람인지를 말해요. 근데 막 눈탱이 밤탱이 돼 있는데 그런 간헐적 강화를 많이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죄책감 레버리지라 그러는데 죄책감이 계속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밖에 없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놀랍다. 실망이야. 나는 너랑 나랑 되게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어. 나는 이 세상에 믿는 사람 너밖에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네가 나를 거역하면 넌 나쁜 사람.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 번째는 고립이에요. 이거는 제가 진짜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공감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슈를 꺼내면서 조언을 듣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야, 걔랑 헤어져. 걔 나쁜 사람이야. 걔 너 이용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 이게 씨앗이 돼서 이 사람이 또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세뇌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문이 열려요. 얘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들이 정성을 쏟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다 끊어요. 마치 이 세상에 너를 진짜 진심으로 위하고 너의 곁에 평생 있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듯이.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갈등이 빚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중립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야, 걔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 걔 결국엔 뒤에 돌아다니면서 네 욕하는 애야. 이러면서 이간질을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을 못 믿게 만들고. 근데 이게 심지어는 가족도 잘라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과 같이 살다가 나와서 가해자랑 같이 살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도 다른 사람과 분리되면서 고립당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고립되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학교를 안 나가기도 해요. 모든 사회적인 활동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7가지의 특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중에 3개에 해당하면 그 사람이랑 하나 멀어지세요. 하나는 책임 회피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책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다가 어떡해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는 안 그럴게. 잘못한 것 같아 라는 말은 하지만 말이 들어보면 결국에 책임은 나한테 없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너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죠. 이러면서 종국에 가면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다라는 결론으로 끝나게 돼요. 두 번째는 공감 능력 결여. 이때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공감의 말이 전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피상적입니다. 진짜 공감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가 다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공감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세 번째는 관계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주변에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이게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 되게 빠르게 관계를 좁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 술을 마셨는데 마치 의형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아니면 야, 나 이런 사람 진짜 세상에서 처음 만나봤어. 너랑 나랑 진짜 특별한 관계다. 야, 우리 하늘에서 점지해 준 관계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관계랑은 다르게 정말 확 들어오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네 번째는 죄책감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부탁을 해요. 그리고 미안한데 나 그날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와, 나는 너랑 이 정도 관계라고는 생각 안 했다. 너랑 나랑 시간이 있고 나는 너에 대해 마음이 진짜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진짜 충격이다, 실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딱 유발하면은 착한 사람 바로 물거든요. 그럼 내가 일정을 다시 한번 볼게 라든지 내가 그때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최대한 그러면은 해볼게 라는 방식으로 천천히 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도권이 오도록 만들어요. 5번째는 사람이 효율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 이득이 될지를 빠르게 판단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확 접근해가지고 되게 친해졌어. 근데 돈이 없다는 걸 안 순간부터 갑자기 태도가 확 돌변해서 확 차가워져요. 6번째는 경계를 하는 순간 폭발해요. 이 사람이 막 뚝뚝뚝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불편해. 그래서 나 있잖아, 니네 집에 내일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나 근데 집에는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지 않아서 하면 야, 집에 초대하는 게 뭐가 어때서? 우리 집도 지저분해 라고 하면서 야, 우리 친한 사이인데 그 정도도 안 돼? 아니 왜 유난을 떨고 난리야 이러면서 화를 막 내요. 자기가 요청을 해서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도 내가 살짝의 거절의 의사를 비추거나 혹은 나 좀 생각해 볼게 라며 거리를 두면 갑자기 폭발하면서 난리를 쳐요. 당장 오케이를 해 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말과 행동의 방향이 언제나 자기를 향한다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고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마무리는 나여야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 얘기를 꺼내도 자기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로 끌고 가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짜증을 내거나 뒤로 빠져서 핸드폰 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막 지어요. 그런 모습들, 이러한 것들 중 3개에 해당하면 그냥 거리를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이것 중에 한두 개에 포함할 수 있어요. 혹은 당장에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다크 트라이어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여야 돼요. 일단 처음에 얘기했듯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나처럼 착하고 악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런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전혀 경계하지 않을 때 이용당하기가 쉬워서 조금은 이 사람이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이상하면 잠깐 거리를 두거나 잠깐 멈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피해자들을 만나면 거리를 두시고 좀 의심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본격적으로 삶에 들어가면 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관성처럼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수긍하고 따라가고 거절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과 제가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했지만 사회 살면서 자기 맘대로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같은 직장에 있거나 같이 학교를 다니거나.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감정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미안하니까 거절할 때 감정을 막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싫거나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 기준에는 그건 어려워요. 제가 지금 바빠서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대부분 못 하시거든요. 연습을 하세요. 거절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즉답을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럼 일정 보고 내일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면서 그 감정을 좀 쿨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딜레이를 시키면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속도를 줄인다는 건 결국엔 그 속도의 조절권이 나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죠. 왜냐면 주도권을 뺏기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잠깐 멈추고 딜레이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내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죄책감은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죄책감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거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가? 라는 걸 시간을 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제가 부탁하는데 내가 왜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껴야 되지? 하는 순간 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빠르게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감정에 매몰돼서 판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는 설명 말고 반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경계를 두면 상대방이 난리를 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경계를 허물게 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미 얘기 드렸잖아요. 그건 어려워요. 제가 이미 지난번에 얘기 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굴하지 않고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 번이고 두들길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있으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감정을 섞으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만의 절대 세계를 고르시면 됩니다. 절대 안 한다. 예를 들면 돈과 시간은 즉답하지 않는다. 돈 빌려줘 라고 했을 때 무조건 내일로 미룬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프로토콜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갑자기 약속은 잡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규칙을 정하세요. 근데 상대방이 몇 번 건드렸는데 내가 똑같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내 간에는 이게 규칙처럼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구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듣냐면 야 맨날 웃고 좋아했으면서 왜 갑자기 화를 내? 라는 반응을 상대방이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의 규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사회생활 하면 아시잖아요. 맨날 돈 내는 애. 전화하면 그게 언제든지 오케이 하고 나오는 애. 그게 암묵적으로 형성된 규칙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무시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대화 종료를 하세요. 예를 들면 네가 좀 무식하잖아. 네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말이나 혹은 어떠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로 계속 돌리려고 할 때 대화를 종료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대화의 중심은 같이 가지고 가는 거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잘 휘둘리시는 분들은 보통 인정 욕구나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분들이에요. 그 말인즉 그게 많이 결핍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잘 설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갖추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혹은 시선을 보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단단한 자존감을 기르시는 것이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나 스스로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세요.